1장 균열.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법원 앞 느티나무가 젖은 잎을 떨구고 차창에 비친 신호등은 피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나는 판결문 마지막 줄에 점을 찍고 펜을 내려놓았는데 그 점이 오래전에 스스로에게 찍어둔 경계 같았습니다. 판사로서의 삶과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누던 얇은 선. 전하는 그 선을 무참히 찍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응급실이세요? 가족이 다쳤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 사이사이로 긴급함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운을 입은 채로 병원 복도를 달렸고 자동문이 열리면 소독약 냄새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스트레처 위 피가 굳어들어간 얼굴,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같은 입술. 내 쌍둥이 동생 수진이었습니다. 가족분? 여기 사인 좀 내. 현재 의식은 있지만 충격이 커서. 나는 설명을 듣는 척했으나 귀는 수진의 숨소리만 쫓았습니다. 숨은 얕고 빨랐습니다. 간호사가 얼굴을 닦아내자 퍼렇게 부풀어 오른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광대, 윗입술, 목, 멍이 아닌 흔적들. 누군가 반복적으로 던진 손의 궤적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나는 수진 손등을 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집 나 가지 말랬지. 근데 그 집, 재벌 3세의 집안. 예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수진 옆에서 나는 끝내 미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매끈했고 말끝은 언제나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으로 닫혔습니다. 나는 그날 축하 대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기분이 들었는데 수진은 언니, 나도 내 인생 한 번쯤 크게 살아보고 싶어라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그 크게 살아보고 싶다는 인생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다 피 맛을 봤습니다. 이게 사랑의 흔적이냐? 아니면 지배의 서명인가? 의사는 넘어지며 생긴 외상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똑바로 세워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넘어지면 목 뒤쪽에 손가락 자국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다물더니 마침내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가족분께서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죠? 신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변호사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언론사 몇 곳은 그 집안의 광고로 먹고 살고 검찰의 누군가는 그들과 골프를 칠 겁니다. 법은 때로 권력의 무게에 눌려 종이를 찢어먹습니다. 수진이 깨어나자마자 첫마디가 나를 더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언니 말하지 마. 난 괜찮아? 괜찮다니? 나는 수진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거래를 걸 때 꺼내는 값싼 약속이야. 문 밖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단정한 목소리, 매끈한 발음. 우리 수진이가 또 실수를 했나 보네. 아이고, 언니가 판사라니 얼마나 든든해. 기자들한테 헛소문 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넘어졌다고? 넘어졌다고요? 나는 되물었습니다. 네. 멀쩡한 집안의 소라는 안 좋지. 우리 아들 회사 일로 예민해서 손이 조금 먼저 나갔을 뿐.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나? 내일 명품 가방 하나 보내드릴게. 수진이도 그 정도면 잊어? 그녀는 잊어라는 단어를 모서리 잘린 사탕처럼 쏟아냈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니 수진이 안경 없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나 그냥 집에 갈래? 어디로? 내가 맞으면 가는 곳이 거기니? 수진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 집에 갇혀 있었어? 2장. 결심. 갇혀 있었다니 무슨 말이야? 문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내 폰도 자꾸 없어지고 운전기사가 동선마다 붙어 다녀? 수진의 말은 부러진 비녀처럼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 집안 사람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언니, 그날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나보고 무릎 꿇으래. 식탁을 엎고 내가 거절하니까 눈이 바뀌었어. 사람 눈이 아닌 것 같았어. 나는 그의 이름을 속으로 뱉었습니다. 태경. 그룹의 후계자. 언론엔 조용한 신사로 포장됐지만 시선이 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신고하자. 변호사는 내가. 안 돼. 수진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이 뭘 할지 몰라. 언니 일도 망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감옥 안 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렷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 닫힌 서랍의 열쇠가 잠깐 흔들리는 소리. 나는 오랫동안 법대 위에서만 정의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때때로 무력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외면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한다. 수진아. 나는 손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내가 아닌 척 살자. 뭐라고? 내 얼굴로 내가 들어갈게. 그 집으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를 알아보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지. 나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두 얼굴은 거울 양면처럼 닮았습니다. 나와 수진 사이의 차이는 머리 가르마와 안경, 미소에 머무는 습관 정도. 한 달? 아니, 일주일만. 내가 회복하는 동안 그 집의 숨구멍을 찾아서 쥐어막을 거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런다고 달라질까? 달라지게 만들 거야. 밤새 우린 서로의 머리를 감고 말렸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나는 수진의 헤어라인을 따라 앞머리를 조금 잘랐고 그녀는 내 안경을 벗겨 화장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법, 자주 쓰는 말버릇, 시댁 식구들의 호칭과 식사 시간, 걸음의 속도와 손목을 꺾는 습관까지. 쌍둥이는 디테일에서 비로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을 고정시키는 말이 버릇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집안을 위해 같은 말. 거기에 반항하면 눈이 서늘해져.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외박을 했다고 의심하는 순간부터 수진은 말을 멈추고 입술을 풀었습니다. 그날도 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씻으라고 했어. 향수 냄새가 난다면서. 없는 데도 있다고 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아버지. 그리고 체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이 목줄이군. 결심은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법복을 벗고 수진의 옷장에 있던 옅은 베이지 코트를 걸쳤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말끝을 조금 올리고 웃음을 너무 오래 두지 말 것. 그것이 수진의 프레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기 전에 수진이 내 손목을 잡아 당겼습니다. 언니, 무서우면 돌아와. 나는 웃었습니다. 무서우면? 그땐 네가 나 대신 무서워해. 이 고약한 집구석을 언니가 내 얼굴로 끝내줄게. 3장. 계획. 그 집은 도심 한복판에 솟아있는 유리와 대리석의 성이었습니다. 대문 앞 경비는 내 차 번호를 보고 허리를 굽혔고 초인종 대신 얼굴 인식 패널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수진의 미소로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냉기가 먼저 맞았습니다. 며느님 오셨어요? 검은 유니폼의 가사 도우미가 인사했습니다. 마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십니다. 마님? 그 호칭은 시대를 잘못한다 싶었지만 여기서는 현재형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회색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그 아래로 얇은 미소가 늘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윤혜령. 눈빛은 유리잔의 물처럼 얕고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손짓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니? 넘어졌대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욕실에서요? 그래, 여자는 조심성이 생명이지. 그녀는 말끝마다 그래를 붙였고 그때마다 검은 진주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가 달라 보이네. 눈빛이? 아침을 굶어서요? 나는 미소를 얹었습니다. 혈당이 떨어졌나 봐요? 그럴 리가. 그녀는 내 얼굴선을 천천히 후었습니다. 어제 잠은 잘 잤고? 네. 그녀는 그제서야 미소를 맞췄습니다. 오늘 저녁 회장님 생신 준비가 있어? 내가 사회 좀 보렴.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건 얼굴을 쓰는 법을 배우는 일이니까. 얼굴을 쓰는 법. 그 말은 이 집의 철학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내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많아 예민해. 말 조심하고 귀엽게 굴어. 여자는 그게 재능이지. 이 집은 타인의 감정을 여자의 재능으로 소각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대고 겉으로는 내라고 답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서랍 속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보석 상자. 그 안엔 2GB짜리 오래된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혹시 몰라 하나 챙겨 놓았다던 그 물건. 정말 중요한 건 구식이 제일 안전하더라. 그녀가 웃으며 말했었죠. 나는 그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컴퓨터 뒤 포트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떴습니다.
가계부구. 열어보니 사진과 녹음 파일, 엑셀 파일, 날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낯익은 인물들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검사장, 방송국 간부, 와인잔을 들고 웃는 얼굴들 뒤로 선물 상자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관급 공사건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파일에서 누군가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건은 기사 내려드렸고요. 네, 그 금액으로. 나는 숨을 고르며 폴더에 흔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복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 파일을 일부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른 클라우드에도 요리책이라는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 집안의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돈, 체면, 침묵. 거기에 불을 붙일 성냥이 하나쯤은 필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경이 돌아왔습니다. 셔츠 칼라는 비늘처럼 반짝였고 팔목엔 새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걸어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기 물? 나는 말없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 일 기억나? 욕실에서 넘어졌어? 나는 미리 연습한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할게. 그의 시선이 잠깐 멈추더니 풀렸습니다. 그래. 밖에선 그런 소리 하지 마. 기자들은 냄새에 민감하니까. 응. 그리고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으로 제주 내려가. 엄마가 초대장 목록 정리하라더라. 내가 빠뜨리는 이름 있으면 내가 책임지게. 나는 말끝을 올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휴대폰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화면 속 주가 그래프가 오르내렸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숫자의 파도만 타는 이들. 그들에겐 상대가 사람인지 변동성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내 약점은 체면, 내 알레르기는 소문. 나는 마음속 종이에 적었습니다. 체면 반응 트리거. 저녁 회장 생신 준비 모임에서 나는 사회자 대본을 챙기는 척하며 메모지를 톱니달처럼 잘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우미들이 오가는 동선, 보안 카메라 위치,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과 비어있는 시간대. 우연처럼 보이는 플랜은 사실 촘촘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며느님, 저 실례지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검은 수첩을 든 여자가 휘장 뒤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서 박미서. 오늘 메이크업이 평소와 다르시네요. 나는 미소로 되받았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괜찮죠? 그녀는 미소를 억지로 얹은 듯 입가만 움직였습니다. 네, 아주 새로우세요. 눈동자가 별빛 없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물었습니다. 미서 씨, 내일 오전 일정 좀 조정해줘요. 병원 검진 잡아놨어? 어디가 불편하신지? 단지 피곤해서.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자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니까. 그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내 얼굴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 사람 날 의심하는군. 때때로 냄새는 눈빛으로 난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 조명의 원이 겹겹이 겹쳐져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옆방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경의 숨은 규칙적이었고 휴대폰 진동이 책상 위에서 짧게 울리다 멈췄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갈한 넥타이들, 시계 상자, 그리고 기밀이라고 적힌 봉투 한 장. 열어보니 호텔 카드키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붙는 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카드 뒷면엔 작게 적힌 숫자 2407. 좋아, 너의 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곧 알게 되겠지. 사장. 변수. 다음 날 병원 검진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는 여느 때처럼 조수석에 탔고 차는 매끈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미팅이 생겨서요? 그랜드 리즈 호텔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나를 살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님. 로비는 대리석 물결이 치는 듯 반짝였습니다. 24층으로 올라가자 복도는 두꺼운 카펫에 발이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카드키를 댔습니다. 띡. 초록불. 안으로 들어가자 실내엔 남자의 향수 냄새가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와인잔 2개. 소파 위에는 여성의 스카프가 구겨져 있었고 욕실 수건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얼굴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하지만 그 눈빛은 내 것이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찾으시나? 등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문가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회장 집 운전기사와는 다른 사람 호텔 보안복이었습니다. 그의 목엔 무전기가 걸려 있었고 시선은 내 손목에서 카드키로 내려갔습니다. 아, 방을 잘못 들어왔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슷한 층이라 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 카드가 왜 여기서?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태경 이사님 부인이신가요? 뒷목을 타고 차가운 것이 내려왔습니다. 네. 왜요? 그는 곧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오시는 방이라 그만. 매번? 나는 왼손으로 팔꿈치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맥박을 숫자처럼 세었습니다. 매번 오시는 방. 이 한 문장은 그가 쓰는 얼굴에 또 다른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서포트하는 손들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목을 잡아챘습니다. 얇고 차가운 손. 박미서였습니다. 검은 정장, 거의 미소에 가까운 무표정.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며느님? 나는 팔을 빼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미서 씨가 왜 여기에 있죠? 마님 심부름으로 나왔거든요. 그녀는 내 손목에서 가볍게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병원 검진이라고 들었는데 호텔에 들르셨다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사생활을 추적하는 게 시어머니의 심부름인가요? 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좀 구식이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내 귓가에 바늘처럼 찌르는 말이 스쳤습니다. 요즘 부인께서 예전과 달라 보여서요? 달라 보이면 안 되나? 남편분이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서 씨, 나한테 궁금한 게 있죠? 말해요. 그녀는 미소를 접었습니다. 혹시 따님 수연 양을 보신 적 있나요? 숨이 잠깐 걸렸습니다. 수진에게 숨겨놓은 카드처럼 소중한 존재, 5살 조카. 결혼 전 한 번 입양 절차를 준비하다가 무산되어 버린 이야기. 그 집은 혈통이라는 말로 거절했고 뒤로는 사설기관을 통해 은밀히 건강검진 기록을 파봤습니다. 수진은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아직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죠? 미서가 대신 말했습니다. 회장님 뜻이 확고하시니까? 혹시 부인께서 그 문제로 무슨 행동을 하실까봐 염려돼요? 이 집은 사랑을 변수로 삼아 사람을 통제한다. 나는 마음속 노트를 덮고 차분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난 오늘 그냥 머리를 식히러 온 거니까.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녀는 로비 밖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차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감시를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갈아입히는 재주. 이 집 사람들의 전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검진은 어땠니? 괜찮대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그녀가 은비 스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호텔까지는 멀었지? 나는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머리는 집에서 식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단호함이 안쪽에서 얼음처럼 자랐습니다. 밖은 위험해. 내게도 우리 집안에도? 밖이 위험하면 안은 안 위험할까요? 나는 미소로 가볍게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순간 매섭게 접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녁 준비해. 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 칼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도우미들이 재료를 놓고 나가자 부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낮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윤서진 판사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을? 잘못 걸으셨어요? 아니요. 맞게 걸었죠?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판사님이 며느리로 사시는 집. 거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팬입니다. 판사님 판결문. 나는 부엌 창가로 걸었습니다. 누구죠? 익명으로 남기겠습니다. 다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늘 밤 회장님 방에서 손님을 만난다고 하네요. 판사님이 좋아하실 만한 증거도 같이요. 증거라니? 녹음과 장부의 일부. 다만 접근하려면 가족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판사님에겐 그 얼굴이 있잖아요? 전화를 끊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함정인가 기회인가?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내가 판사라는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편을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 밤이 내려앉아 회장 생신 준비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식탁 자리표를 다시 배치하며 빈번히 나타나는 이름 몇 개를 골라냈습니다. 특정 기업의 고문 변호사, 공무원, 예술인.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처럼 보였지만 하나의 테이블에 앉을 때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중앙에 회장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카펫이 발걸음을 삼켰습니다. 회장 방 앞에서 숨을 고르고 살짝 문을 밀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이 달빛처럼 희미하게 빛났고 서랍 위에 홀로그램 탁상시계가 밤을 끊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최하단. 잠금 장치. 작은 머리핀을 꺼내 돌려보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철제 서랍을 몰래 열어 추천서 봉투를 꺼냈던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사람은 작은 범죄도 배웁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 노트, 황금색 USB, 그리고 얇은 외장하드. 누가 거기 있나? 문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순간 공중으로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불을 켰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태경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슬리퍼, 눈빛은 바짝 마른 유리처럼 깨끗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방에서 뭐해? 그가 걸어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들켰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길을 그렸습니다. 도망? 변명? 공격? 나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께 맡겨둔 서류가 있어서요? 그런데 어디에 뒀는지? 서류? 그는 내 손을 보았습니다. 내 손엔 어느새 황금색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서류야? 나는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거예요? 내일 사회 대본이랑 같이 확인하라고? 그의 시선이 내 손과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조금 더 깜빡이는 게 좋아? 너 요즘 많이 달라졌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내 코앞까지 걸어와 USB를 빼앗았습니다.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다행히도 난 내 변화를 싫어하진 않아. 그의 숨에서 와인 냄새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지. 원래 자리? 아내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그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자, 내일 큰 날이야. 얼른 자. 문이 닫히고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의심하고 있다. 아직 확신은 아니지만 감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시험한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려던 순간 창밖 정원에서 약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가리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2번 멈춤 1번. 전화 속 익명 남자의 약속 신호였습니다. 나는 슬리퍼를 끌고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정원 한켠 높은 나무 뒤에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자에 마스크, 양손엔 작은 상자. 판사님. 그가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곧 순찰이 돌아오거든요. 당신은 누구야?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 그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장부 일부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내일 행사장에 설치하면 중요한 손님들의 대화가 모조리 이리로 들어올 겁니다. 왜 나한테 이걸 줘?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면 사람 목소리보다 벽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는 벽에 구멍을 내야 살아나죠.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당신 동생에게 한 짓은 반복될 겁니다. 나는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 위험해질 거야? 이미 위험해요? 그는 눈웃음을 살짝 지었습니다. 그래도 판사님이니 믿어보죠.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는 순간 뒤쪽 나무 아래에서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찢어진 밤처럼 날카로운 시선. 박미서였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은빛 비늘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밤 산책이 잦으시네요, 며느님. 그녀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남자 직원과 대화를 나누시는 취미도 있으시고.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익명 남자가 몸을 낮췄습니다. 미서의 입가에는 미소가 프린트된 듯 얇게 붙었습니다. 내일이 회장님 생신이라 모두 예민합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생기면 곤란할 텐데 제가 처리해야겠죠? 어떤 처리를요? 내가 물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가 내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사진이나 녹음이 들어갔다면 지우고 잊으시죠? 우리 집안은 평화를 사랑하니까요. 익명 남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그와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도망쳐. 너무 늦었습니다. 정원 반대편에서 경비 둘이 손전등을 켜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서는 다정한 손짓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며느님. 저와 함께 들어가요. 그 순간 주머니 속 상자의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여기에 내일을 뒤집을 불씨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들 손에 넘어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받는 줄 알았겠죠? 대신 나는 상자 속 작은 카메라를 꺼내 그녀의 손목을 스치듯 넘겼습니다. 놀란 그녀가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젖히는 순간 나는 몸을 돌려 정원 반대쪽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멈춰. 경비의 외침이 뒤에서 터졌습니다. 손전등 불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발밑 잔디가 미끄러웠고 심장은 가슴을 두드려 깨뜨릴 듯 요란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 수풀을 가르고 달렸습니다. 수풀 끝 낮에 외주 업체가 쓰는 작은 출입문. 경비가 뒤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문이 금소금과 함께 닫혔고 쿵 충돌 소리가 그들의 욕설을 삼켰습니다. 밖으로 나온 바람은 차갑고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담장과 평행한 좁은 골목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주머니 속 상자를 꺼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잠깐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수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듯 흐릿했습니다. 아까 꿈을 꿨어? 내가 언니 얼굴을 쓰고 있는 꿈? 근데 그 얼굴이 울고 있더라? 나는 골목 벽에 기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가 울어도 끝까지 갈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검은 차량 2대가 동시에 나타나 골목을 막았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태경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박미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정원에서의 단정함 그대로였습니다. 태경이 천천히 박수를 2번 쳤습니다. 밤 산책에 운동까지. 건강한 아내를 둔 게 자랑스럽네. 그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수진 아니 누구든. 누구든? 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얼굴이니까. 그의 말이 칼날처럼 골목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손에 쥔 상자를 더 꽉 쥐었습니다. 뒤쪽 철문은 잠겼고 앞쪽엔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골목 사이로 칼처럼 불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한다.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들어있어. 태경의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박미서의 눈동자가 번쩍입니다. 경비 둘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열어봐. 태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상자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켜져 있었고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얹었습니다. 이미 열려 있어? 벌써 기록 중이야? 순간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태경의 광대가 실룩거렸고 박미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골목 위쪽 건물 창문이 열리며 누군가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얀 빛이 골목을 쏟아붓듯 비쳤습니다. 경광등 소리가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석고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며 숨을 눌렀습니다. 집에 가자.
그가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차에 올라 사라졌고 골목엔 바람과 내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무릎이 풀려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상자가 미끄러졌고 녹음의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다음은?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은 불을 지필 차례입니다. 5장. 전환점. 아침 햇빛이 창틀을 넘어오기도 전에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방마다 얇게 깔렸습니다. 회장 생신 당일. 나는 새벽에 깨어 작은 카메라를 손바닥에서 굴렸습니다. 전날 밤 받은 상자 속 메모엔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30방향 꽃장식 뒤. 설치 위치가 표기된 작은 도면. 익명 남자의 손글씨였습니다. 나는 행사장 꽃 장식을 점검하는 척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렌즈는 샹들리에 크리스털 사이로 빛의 파편과 함께 숨었고 테스트 신호가 손목시계처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녹음기는 테이블 아래 벨벳 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탁! 작은 소리가 가슴뼈를 건드렸습니다. 며느님, 손에 뭘 숨기고 계세요? 비단 옷처럼 미끄러운 목소리. 뒤돌아보니 박미서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술은 웃지 않았습니다. 핀을 꽂고 있었어요? 나는 꽃 사이에서 머리핀 하나를 꺼냈습니다. 샹들리에 반사되면 예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녀는 2걸음 다가왔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발걸음. 어젯밤은 잘 주무셨고요? 덕분에요? 그녀의 시선이 한 번 더 샹들리에를 스쳤습니다.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의심. 나는 손등으로 이마를 쓸었습니다. 미서씨? 네. 오늘 끝나고 나면 나는 미소를 지원했습니다. 나한테 비밀 하나를 알려줘요? 당신은 왜 여기에 있어요? 돈? 충성? 아니면 빚? 그녀는 순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우리 집은 질문받지 않습니다. 그게 빚이네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자리를 떠나며 내 귓가에 바늘처럼 꽂히는 한마디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인은 오늘 자신의 얼굴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얼굴을 잃는다? 그 말은 예언처럼 내 뒤통수에 붙었습니다. 오전 내내 준비를 하며도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언저리 사설 구급차가 정문으로 들어왔고 흰 가운의 남자들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활치료사라고 적힌 명찰. 그들의 눈빛은 환자를 보러 온 의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반을 위해 발달한 관찰보다 절차에 익숙한 눈. 정신병원. 나는 목 안쪽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나를 끌고 갈 생각이구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발신자 수진. 의식이 또렷해진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언니, 나 디스차지 퇴원 허가 받았어? 간호사 언니가 도와줬어?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숨이 뒤집혔습니다. 어디로 오는데? 집으로. 내가 정리할게. 오지 마. 나는 즉시 속삭였습니다. 오늘 여긴. 그 순간 내 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혜령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진주가 더해진 목줄처럼 목걸이가 꽉 졸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소파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참 예뻐 보이는구나.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네가 병원에 갔다 왔다고 들었어? 네가 내가 주는 약을 안 먹고 있다더군. 약이요? 신경안정제. 내 요즘 기분 변동이 심하잖아.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끔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기도 하고. 나는 그녀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상상을 하나요? 내가?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기를 찍었습니다. 네가 한 말과 한 행동이 달라? 어젯밤도 직원과 정원에서 밀담을 나눴다지. 위험한 상상은 가족을 해치거든. 그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에 어젯밤 정원 CCTV가 떴습니다. 멀리서 잡힌 어둠 속 2 그림자. 내 실루엣과 익명 남자. 얼굴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이건 내 안전을 위한 조치야.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요양시설에 잠깐 들어가. 쉬고 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쉬고 오면 그 집은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 그녀는 미소를 넓혔습니다. 우리 집은 늘 더 단단해져 왔어? 그녀의 미소를 보며 알았습니다. 오늘 이 집이 준비한 선물은 격리였습니다. 내 얼굴을 벗겨내고
불안정한 며느리라는 다른 얼굴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 그렇다면 더 서두르자. 오후 4시. 하객들이 이미 절반 이상 들어왔고 의전팀은 프롬프트를 맞추느라 분주했습니다. 나는 사회자 대본의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재생 플레이. 내 손목시계의 버튼과 연동된 신호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간호사 복장, 마스크를 쓴 여자. 걸음걸이를 보고 나는 알았습니다. 수진. 언니? 그녀가 다가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내가 할게. 내 얼굴이니까 내가. 아니. 나는 그녀의 손을 깠습니다. 너는 숨을 쉬어. 숨만 쉬어도 충분해. 그 사람들 너한테. 괜찮아? 나는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굴을 돌려줄 날이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무서워? 무섭지. 하지만 무서움은 방향만 바꾸면 칼이 된다. 나는 웃었습니다. 무서우면? 네가 나 대신 무서워해. 두 손이 짧게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향해 흩어졌습니다. 6장. 절망. 행사가 시작되고 나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머리 위에서 쏟아졌고 샹들리에는 작은 별무리가 되어 윙윙거렸습니다. 회장과 하객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나는 대본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첫 문장이 입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두 명의 남자가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 재활치료 명찰. 그들이 내 양옆을 가볍게 붙들었습니다. 부인 잠깐. 한 사람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응급 진정이 필요합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나무 판자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눈으로만 손짓했습니다. 지금 데려가? 행사 중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웃었습니다. 조금만 뒤로 밀어주세요. 그 순간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요즘 불안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으로서 잠시 앉아? 내 입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내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법대 위에서 판결문을 읽던 그 관습과 권위를 피로 덮지 않고 뼈로 읽던 때나 행사는 계속됩니다. 두 남자가 내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목이 저릿했습니다. 뒤에서 박미서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날카롭게 코를 찔렀습니다. 부인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는 척하며 손목의 버튼을 짧게 눌렀습니다. 틱. 샹들리에 속 카메라가 깨어났습니다. 레이스 테이블 아래 녹음기도 붉은 점을 띄웠습니다. 스크린 뒤 장치에 파란불이 살아났습니다. 시작해. 부인. 남자들이 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천장 스크린이 번쩍 켜졌습니다. 처음엔 행사 인트로 영상처럼 보였을 겁니다. 와인잔, 웃는 얼굴 샹들리에. 다음 장면에서 장면이 수직으로 잘리며 흑백이 되었습니다. 회장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관급 공사는 그쪽 몫으로 명확한 언어. 정확한 금액. 그리고 같은 얼굴들. 국회의원, 검사장, 방송국 간부. 며칠 전 USB 속 풍경들이었지만 자막으로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하객석이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몇 초 사이에 3번 변했습니다. 분노, 부정, 한기. 시어머니는 미소를 붙들고 있었지만 손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저건 합성입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장난이야? 다음으로 스크린에 뜬 것은 호텔 카드키의 뒷면 숫자 2407. 복도 CCTV 시간표. 보안 직원의 익명 제보 음성. 매번 오시는 방. 바로 뒤 호텔방 안 테이블 위 2개의 와인잔을 비추는 사진. 그리고 호텔 보안의 제보 녹취. 태경 이사님 부인이신가요? 매번 오시는 방이라 그만.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졌다 곧 사라졌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스크린 구석의 워터마크가 낯익은 인터넷 매체 로고로 바뀌는 순간 그 웃음마저 수거되었습니다. 라이브 송출 중. 누군가 욕설을 뱉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획 돌아갔습니다. 태경은 무대로 뛰어올라와 케이블을 뽑으려 했지만 이미 무선 송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의 장치 하나를 발로 찼습니다.
금속이 바닥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꺼. 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꺼. 나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꺼도 남아요? 여기서 지워도 밖에선 이미 남아요? 그때 뒤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내 팔을 잡았던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익명 남자 정원에서 상자를 건네준 그 직원, 이 경호복을 입고 나타나 허리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몇몇 직원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양쪽에서 서로 다른 표정의 사람들. 어떤 이들은 두려웠고 어떤 이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눈빛이 밝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공백을 파고들듯 박미서가 내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지금 내려가요? 왜요? 그녀가 내 귓속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당신을 정신병원에 넣으려던 서류가 아직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 서류엔 자해 위험 문구가 들어있어요? 끌려가면 끝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안에 실루엣이 아닌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신 어느 편이야? 살아남는 편. 그녀가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쪽이 더 안전해 보여. 우리는 무대 뒤로 몸을 뺐습니다. 긴 복도를 뛰어갈 때 스크린에서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는 게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CCTV. 들것 위에서 피투성이인 수진. 옆에서 울리는 시어머니의 전화 음성. 넘어졌다고 해. 기자들한테 헛소문 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 조용히 처리해주세요. 웅성거림이 폭발했고 누군가 테이블을 뒤엎었습니다. 와인이 카펫에 흘러 붉은 꽃잎처럼 번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확실한 물. 사람들의 비명. 그 모든 소리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여기. 박미서가 비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지하 주차장에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내 어깨에 재킷을 걸쳐줬습니다. 차가 있어요? 왜 도와줘? 나는 묻지 않으려던 질문을 뱉었습니다. 빚이요?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집이 내 동생을 경제사범으로 만들었어요? 서류 조작으로. 대신 우리 가족 병원비를 대줬고요. 나는 갚아야 했어? 근데 오늘 저쪽에서 빚을 먼저 깼어? 오늘 밤 당신도 얼굴을 돌려받는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차장 반대편에서 금속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경이었습니다. 젖은 셔츠, 번들거리는 머리카락, 손에는 검은 가방. 그의 뒤에 경호가 둘. 그는 무심한 얼굴로 가방을 열어 차열 차단기를 꺼냈습니다. 잡으면 못 나간다. 저쪽으로. 미서가 손짓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출구. 우리는 달렸습니다. 뒤에서 태경의 목소리가 물처럼 퍼졌습니다. 수진 아니면 너.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상관없다고 했지. 중요한 건 얼굴이니까. 그 얼굴이 오늘 우리 집을 팔아먹었어. 나는 숨을 고르지 않고 달렸습니다. 발목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출구 앞에서 익명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가요? 세 사람이 연달아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경호원 하나가 내 팔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익명 남자가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 남자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 혈흔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살아남는 편 맞죠? 그리고 쓰러지지 않으려는 듯 어깨로 벽을 짚었습니다. 경찰 이미 부르고 왔어요? 멀리서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울컥하는 소리. 나는 그의 팔을 잡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빗방울 같은 스프링클러 물이 머리카락에 맺혔습니다. 공기가 바뀌는 곳,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한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거의 모였다. 7장. 절정. 경찰이 들어오고 언론이 바람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구둣발과 마이크들이 카펫을 짓밟았습니다. 누군가 울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화로 지금은 아니야를 반복했습니다. 집안은 마치 거대한 기계가 갑자기 역회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현관 앞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태경이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가가 살짝 경련했습니다.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끝난 줄 알아?
태경이 낮게 물었습니다. 집안이 이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오늘은 나는 대답했습니다. 시작이야. 넌 감옥 간다. 사문서 위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그는 조목조목 조항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강박 증세. 정신과 기록. 정신과 나는 웃었습니다. 그걸 누가 썼지? 그 순간 출입구 쪽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병원복 대신 검은 코트를 걸쳤고 머리는 질끈 묶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거웠고 거기엔 오래된 용기가 다시 채워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썼어? 수진이 태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남편에게 폭행당했고 시댁의 통제를 받았다. 재활치료는 강제였다. 이렇게 경찰 2명이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보와 자료 검토 결과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회장의 비서진이 통로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법원의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영장. 밤사이 누군가가 뛰었다. 아마도 정원에서 상자를 건네던 그 남자. 그리고 잠깐 스쳐간 이름.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도면 위 구석에 작게 적힌 글씨. A. D. 당신 이름 뭐예요? 내가 익명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구급차 옆에서 이마를 지혈받고 있던 그가 올려다봤습니다. 도윤. 그는 웃었습니다. 안도윤. 고마워요, 도윤 씨. 그가 멋쩍게 고개를 긁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판사님 방송 나오는 거 보면서 좋아하셨어요? 글자에 장난 안 치는 판사라고? 장난 안 치는 판사? 오래전 아침 뉴스에 한 번 나갔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이닥치자 윤혜령이 느리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비늘 같은 목걸이가 오늘따라 목을 더 죄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버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협조합니다. 다만 이 집의 명예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생깁니다. 나는 끼어들었습니다. 넘어지는 흉내를 내는데 쓰는 말이 아니고요. 그녀의 눈빛이 단칼처럼 날아왔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수진이 옆에서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나 대신 내 얼굴을 써서 여기 들어왔어요? 오늘 나는 언니 얼굴을 쓰지 않아요? 내 얼굴로 말해요. 그 순간 여러 개의 카메라가 찰칵 동시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분리시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안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랍 금고 서버실 비밀문. 경찰은 각 부서마다 누가 키를 갖고 있나를 묻고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호텔 보안팀장. 그의 손에 들린 봉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편의에 대한 내역입니다. 줄줄이 줄이 생겼습니다. 도우미, 경비, 운전기사. 작은 영수증들과 녹음들, 손으로 쓴 메모, 은밀한 봉투들. 사람들은 자신이 견뎌온 빚을 꺼내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니까 오래된 온도의 죄였습니다. 태경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미쳤어? 너희가 뭘 안다고? 알아요? 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때리는 손은 결국 누구나 알아봅니다. 그 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너. 그는 나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망쳤어? 아니.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집을 망쳤고 내가 거울을 들었을 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급히 식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끝은 아니야.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병원 서류. 강제 입원 동의서. 내 이름 아니 수진의 이름 위에 서진으로 덧칠하려 한 흔적. 서명이 덧그려진 조작의 자국이 고스란히 남은 서류. 이건 너의 끝이야? 그는 웃었습니다. 서류는 흔적이 남아? 네가 잘 알잖아. 판사니까.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흔적은 남지. 하지만 그 흔적은 어느 쪽을 물어뜯을까?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흔적이 남죠? 그리고 그 종이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감정 의뢰 부탁합니다.
서명 위변조. 글씨 압력과 잉크 번짐이 다릅니다. 동의서의 대리 서명은 불법이고 강제 입원은 위법입니다. 경찰관이 즉시 수거했습니다. 태경의 미소가 반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명예를 위해 한 모든 조용한 부탁들은 내가 썼습니다. 윤혜령의 비서 박미서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에 들린 노트 한 권. 자필. 날짜, 시간, 지시 내용,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 깔끔한 필체. 그 노트는 그녀의 족쇄였고 오늘은 칼이 되었습니다. 빚을 끝내요.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혜령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표정이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손등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해요. 다만 사람부터 지키고 나서요. 8장. 결말. 그날 밤 회장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되었고 태경은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언론은 새벽까지 서초동과 이 집을 오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여러 사람이 떠들었지만 바람이 지나가듯 사라질 말들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새벽 4시. 집은 텅 비었습니다. 사람도 소리도 다 나갔습니다. 겨우 남은 사람 셋. 나와 수진 그리고 안도윤. 부엌 탁자에 따끈한 컵라면 셋을 올려놓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길고 화려했던 저택의 밤이 이렇게 초라한 음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이상하게도 공평해 보였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으로 면을 휘젓다 말고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니? 응. 미안해. 뭘? 내 얼굴 때문에 내 얼굴로 살게 해서?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얼굴은 같이 컸어? 같이 울었고 같이 웃었고 오늘은 같이 살아남았고 수진이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웃었습니다. 언니는 왜 마지막 문장에 고를 꼭 붙여? 버릇이야? 나는 웃었습니다. 안도윤이 옆에서 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늘 언젠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사람을 오래 묶어두죠? 오늘 덕분에 제 언젠가가 오늘이 됐네요. 당신도 살아남았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A, D 말고 안도윤으로.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이제 제가 벌어서 내죠? 날이 밝고 첫 기사가 떴습니다. 넘어졌다는 말의 내부. 제목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텍스트보다 강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수진 얼굴이 아니라 계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 내 얼굴. 눈에 박인 그림자. 판사는 법복을 벗고 거울을 들었다. 누군가 붙인 캡션이 우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법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출입문 앞 느티나무는 이미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깝다. 아깝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법은 다른 곳에서도 유효하니까.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동네 상담센터. 간판엔 내 이름 대신 얼굴 상담소라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장난 같아 보였지만 금세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임시 보호와 기록 보관. 내 책상 위엔 늘 빈 노트가 놓여 있었고 뚝뚝 떨어지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받아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폭력으로, 누군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누군가는 가족을 돌보다 잃어버린 자신 때문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미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옅은 베이지 코트, 목에 스카프.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간판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진술을 마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썼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나는 잠깐 그녀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빛 대신 의지로 만든 얼굴? 가능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여기선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젠 질문 받고 싶어요? 그녀가 떠난 뒤 대기실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오래된 피로가 붙어 있었지만 눈은 의외로 맑았습니다. 판사님, 아니 선생님. 제 딸이.
앉으세요.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는 소리가 부드럽게 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오늘은 당신 얼굴로. 문을 닫자 창밖으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틀에 기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을 들어 그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은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보낸 신호와 닮았다. 저녁 무렵 수진이 센터로 왔습니다. 손에는 그림책이 들려 있었고 옆엔 작은 손이 붙어 있었습니다. 5살 수연.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모?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모 맞아?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제 너희 엄마 얼굴로 여기 오는 건 괜찮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구속됐고 시어머니는 보석 청구 중이야. 태경은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을 냈대. 보고 싶지 않지? 응.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에서 내 물건 몇 개 찾아왔어? 줄게. 수진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벨벳 안에 얇은 거울 하나? 결혼식 때 선물 받은, 그러나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손거울. 거울 뒷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얼굴로 살아라. 나는 웃다가 조금 울었습니다. 누가 새겼어? 내가. 수진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어젯밤. 거울을 들어 햇빛을 받자 작은 무지개가 벽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그걸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무지개를 쫓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복잡한 단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명예, 체면, 집안, 서류, 영장. 그 모든 말 대신 우리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려다 말고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도시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맨 아래 챕터에 접어둔 판결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인용. 내가 마지막으로 내렸던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글자가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은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이제 나는 판결하지 않는다. 기록하고 지키고 보여준다.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안도윤에게서 메시지.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오래 묵은 어둠을 걷게 하는 빛. 나는 축하해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로. 문을 닫고 나오는 길 복도 끝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법복도 며느리의 코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나. 하지만 그 그저에 얼마나 많은 얼굴이 스쳐갔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얼굴로 내 지옥을 끝내줬다. 이제 이 얼굴로 내 삶을 시작한다.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잎사귀. 잎의 수만큼 서로 다른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 모든 얼굴이 서로를 알아보며 끄덕였습니다. 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닫히는 소리, 동시에 다른 하루의 문이 열리는 소리. 내 안의 작은 서랍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문장이 놓였습니다. 이 얼굴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다.